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챕터인 유형자산에 대해서 같이 관련된 회계 처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교재 보시면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가지고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복구비용, 그리고 차익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때 간단하게 취득원가 관련된 파트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보면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다. 그쵸? 아까 재고자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보통 이제 공정가치로 사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정가치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취득한 대가를 다 대가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로 인식을 한다. 이 부분 지금 차이가 있겠죠. 재고자산의 약간 생물자산 파트를 제외하고는 보통 취득할 때 들어갔던 대가 플러스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회계 개념이고 생물자산이 좀 특이했던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취득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회피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문제를 떼어놨는데 이 문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아닌 비용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잣대가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냐 아니냐 요거를 기준으로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 시점에 발생한 비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골라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형자산 금액은 그래서 이게 각 항목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뭐 토지도 있고 토지, 기계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있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 항목들이 다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시면은 구입한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는데 구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건물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토지 취득세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동일한 뭐 비슷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나오는데 보통 재산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죠. 보통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기중에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세금이긴 하지만 취득 당시에 들어가는 취득록세 이런 거랑 재산세 이런 거랑은 부과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만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공장 설비 설치 시 발생한 시운전비 이런 것도 취득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왜 들어가냐? 이 공장 설비가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장 설비 취득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축물의 내용연수 종료 후 발생할 복구원가 현재가치 이런 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그 복구원가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 형식으로 다루게 되는 파트인데 이런 것도 복구원가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신축 건물 특장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 그렇죠.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차입을 했어요. 근데 차입했던 그런 이자 비용도 여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개념을 꼭 알려드릴 필요 없이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 다루기 때문에 여기 취득원가가 되는 거라는 거는 이제 추후에 같이 계산 문제 보시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본사 건물로 사용해오던 건물의 철거 비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이제 구건물 철거 비용이 토지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취득할 때는 이 건물과 건물 철거 비용은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토지 관련된 경우에는 구건물 철거 비용이 토지 원가로 포함이 되지만 내 건물 원가 기준에 봤을 때는 그죠? 본사 건물을 사용해서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니다. 건물 철거 비용은 취득원가가 아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철거 당시 본사 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 이것도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이거 케이스는 이제 건물 취득하는데 케이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 건물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몰원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취득 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지출한 수리 비용 이런 것도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유형자산의 뭐 자동차에 관련된 취득원가에 이건 포함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원가가 아닌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취득 시점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건물 취득원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매몰원가에 해당하는 단기 비용이지 이게 그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원가 인식할 때 구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지만 건물의 철거 비용은 건물 취득원가가 아니고 기존의 구건물에 대한 장부가액도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4번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그 앞에 나온 간략한 설명 외에도 이런 식으로 거의 말문제인 거죠. 계산 간단한 계산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내가 봤을 때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잡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산 문제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복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재 내용 보시면은 정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원가 차감법, 이연 수익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부 보조금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을 저희가 뭐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취득하는데 보조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우리가 돈이 조금 들어갔겠죠. 그 물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만큼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같이 계산 문제 풀면서 원가 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계산 문제는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서 정부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한국은 이번 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취득하고 연수 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돈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900만 원을 보조받아서 기계장치 취득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이 20X3년 12월 31일 돈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다면 위험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보면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장부 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 차감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원가 차감법에서 하는 회계 처리와 그다음에 이연수익법에서 하는 회계 처리 같이 살펴보면서 좀 더 이제 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공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가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원가 차감법이고 그다음에 이연수익법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원가 차감법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취득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취득 원가를 차감시켜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고,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수익으로 봐서 이거를 내용연수에 걸쳐가지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원가 차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익으로 볼 거냐 이 포인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 차감법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 개념이 더 이제 문제가 이연수익법을 인식하면 기존 유형자산 회계 처리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가 차감법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그 5천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회계 처리를 하겠죠. 2021년 말에. 기계장치가 이제 5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거에서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연수합계법은 5년이니까 이렇게 보면 연수합계법은 5, 4, 3, 2,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5만큼 상각하고 두 번째 연도에 15분의 4만큼 상각하고 이렇게 되는 게 연수합계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산식에 의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무계획이 1,500만 원이 기재가 되겠죠.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정보부조금 회계 처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에서 차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원가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누계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부조금을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는 그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이 만약에 5천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보부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 차감으로 표시가 돼요. 취득시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후의 회계처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국고보조금을 내후년수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비와 상계시켜주는 회계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0만 원에 대해서 15분의 똑같이 5만큼 똑같이 감가상각비를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정보보조금 900만 원에 15분의 5를 하게 되면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주는 그런 회계처리가 연말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연도에 회계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 처음에는 취득원가에다가 원가에 이게 그 국고보조금이었죠. 그래서 원가도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상계해주면서 이것도 상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년 말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고, X2년 말에도 동일하게 회계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겠죠. 아까 15분의 5만큼 했으니까 두 번째는 15분의 4만큼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5분의 4만큼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 정보부조금도 900에다가 15분의 4만큼 상계해주는 회계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240만 원, 감가상각비 240만 원 이렇게 되고, X3년 말에 똑같이 이제 회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15분의 3만큼 되겠죠. 세 번째 연도는 15분의 3만큼 되니까 이제 감가상각비가 9,900만 원이 되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900만 원이 되고, 정보부조금이 180만 원은 감가상각비 80만 원. 이렇게 3년차 동안 회계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에 처분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 처분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 처분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이때까지의 그 유형자산의 그 BS 상태를 보면은 이 원가가 이제 5천만 원에서 이만큼 누계액이 빠졌죠. 누계액이 빠졌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인데, 상각비가 1,500, 1,200, 그다음에 900이죠. 900. 이거 합치게 되면 상각 무계액이 이만큼 계산이 됐겠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얼마큼 남아 있냐면은 180만 원, 180만 원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정부가액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회계 처리를 보면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장부가액과 처분했던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220만 원 손실이 되겠죠. 220만 원짜리 장부가액인데 이거를 1,000만 원을 넘겼으니까 22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건데, 이거를 실제로 할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숙달이 되시면은 이게 뭐 결국 보조금이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것만큼 회계 처리가 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만약에 좀 이런 회계 처리가 숙달이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 회계년도마다 계산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3년 말에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인식할 거냐 했을 때, 원가차감법을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가 정보부조금이 이제 상계가 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부조금 자체가 여기 그
감가 생각 대상 가액에서 빼주면서 고려를 해주면은 좀 더 감가상각비 계산을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편법으로 푸는 건데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이제 잔존가치는 감가상각 대상 가액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900만 원을 싸게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저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만큼 싸게 산 거고 우리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주고 이걸 빼준 거에 대해서 15분의 5 그다음에 두 번째 년도 15분의 4 세 번째 년도에 15분의 3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X3년 말 북밸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북밸류를 알고 그다음에 그 처분 대가가 있으면은 그 차이가 이제 처분 손익이 되는 건데 이 북밸류를 구하는 간단한 상식이 뭐냐면은 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고 또 그쵸 국고보조금을 뺐어요. 이거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결국에는 그 15분의 요만큼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15분의 3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3년도가 지난 다음에는 15분의 3만큼 남아있게 돼요. 근데 요거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잔존가치는 마지막까지 가도 원래 상각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마지막에 상각이 끝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잔존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존가치를 더해주시면은 500만 원이죠. 이게 그 X3년 말에 북밸류를 간편하게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모든 회계 처리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간편식으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국고보조금 받은 것만큼 차감을 해요. 그럼 이게 상각대상 금액이에요. 왜냐면 이걸 빼는 이유는 결국 감가상각비랑 상계가 될 거기 때문에 상각대상 금액에서 아예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상각대상금을 제외해줘가지고 결국 상각대상 금액에서 장부가액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잔존기간을 계산을 해야겠죠? 잔존기간 15분의 3 계산하면 그때까지 이제 상각대상 금액이 남은 금액이 나오고 이 잔존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피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똑같이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처분대가에서 처분손익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연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디가 달라지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유용자산에서 원가에서 차감이 저렇게 표시했었죠. 근데 이연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가 없어요.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가 없고 이 받은 돈에 대해서 일단은 부채로 잡아놓는 거예요. 부채로 잡아놓고 이게 지금 BS 배당이죠. BS인데 자산이죠. 부채로 받은 금액 이걸 잡아놔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은 뭐 이연 정보 보조금, 수익 이런 식의 이제 좀 계정이 어렵긴 한데 이연에서 인식하는 수익이다. 근데 이 이연했던 거를 이제 매 회계 기간마다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부채로 병하고 있다가 똑같이 이제 매 연도 말마다 이거 수익을 상각비가 상계된 것만큼 똑같이 인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 만약에 이거를 이연수익법 회계처리 한다 했을 때 여기가 이연수익법이다. 그러면은 모든 회계 처리가 비슷하고 숫자는 똑같은데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여기가 이연 정보 보조금 수익, 이연 정보 보조금 수익. 이때 실제로 여기는 비용 상계였지만 여기서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 보조금 수익. 이렇게 회계처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에도 똑같이 여기가 바뀌는 거죠. 똑같이 이연 정보 보조금 수익이고 정보 보조금 수익이고 똑같이 이게 계정 과목이 똑같이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상각비 상계되는 여기는 비용 차감 회계처리였고 아까는 여기는 수익 인식 회계처리가 되는 거겠죠. 부채로 인식했다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기말 현재 시점에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따로 없겠죠. 국고보조금 차감이 없는 거고 근데 이 상태만 남은 거예요. 이연수익법 처리하게 되면 이연수익법 처리하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부채가 이만큼이 있겠죠. 수익으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채가 이만큼이 나겠죠. 아까는 이게 국고보조금을 차감 형식으로 보여줬다면은 이만큼이 부채로 되는 거고 이연수익법은 그냥
복구 부족 없는 상태에서 장부가액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입법은 결국 유형자산 가액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원가법으로 처리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복구 부족은 없는 상태에 회계처리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오겠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부채 이제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계정만 어떻게 부채로 인식했다, 수익 인식할 거냐, 아니면 원가 차감으로 인식했다가 비용에 차감할 것인가, 이 차이점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수입법이 대단한 어려운 그런 회계처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된 회계처리 이제 문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관련된 회계처리를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구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 이론 파트 내용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이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복구 충당 부채로 계상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용연수 종료 시에 이 복구공사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결국 이 비용의 현재 가치도 취득원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그 복구공사 비용의 현재 가치만큼이 복구 충당 부채로 계상이 되면서 유형자산이랑 같이 계상이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볼 수가 있고, 기말 시점에 똑같이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똑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고 이 복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이제 기말 시점마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 종료 시에 복구 공사를 할 때 그때 계상되어 있던 충당 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 공사 비용과의 그 차이가 복구 공사 손익으로 이제 계상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같이 계산 문제를 다뤄보면서 회계 처리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문제 8번입니다. 8번. 내용을 같이 보면서 회계 처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X3년 초 해양구조물을 97만 4,607원에 취득하여 20X5년 말까지 사용한다. 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종료 시점에 해양구조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0X5년 말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점에서 30만 원의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시장이용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공사의 신용 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10%이며 공사는 해양구조물을 정액법 내용연수 3년으로 감가상각한다. 공사는 20X5년 말에 이 해양구조물을 철거하였으며 총 31만 4천원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되었다. 공사가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20X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10% 현각에서 나와 있고 이제 오차가 있다면 근사치를 선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복구공사 비용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X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매년 말마다 복구공사 관련해서 전입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구 충당 부채에 전입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복구 충당 부채 전입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200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상복구 시점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용과 그러니까 실제 지출된 금액과의 차이가 복구공사 손익으로 계산이 되겠죠. 복구공사 손익.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구해가지고 더한 값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차례차례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 취득원가를 써야겠죠. 처음에 취득원가가 97만 4,607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복구공사 시점에 발생하는 이 비용의 현재 가치만큼이 취득원가에 가산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거만큼 복구 충당 부채로 계산되면서 취득원가에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가를 계산하게 되면은 30만 원에다가 그래서 0.75131. 요게 시점을 딱 그리면은 X3초, X3말, X4말, X5말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때 복구공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3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3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현재 가치만큼이 취득원가에 가산이 된다. 요만큼이 또 복구 충당 부채로 또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복구 충당 부채로 계산되는 금액은 393이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취득원가가 결국에는 1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120만 원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쉽죠. 이 120만 원을 내용 역시 3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매년 40만 원씩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 관련된 이제 이자 비용이 얼마나 계산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연불 조건 이런 거 배웠을 때 그 삼각표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삼각표 그렸던 거 보시면은 그때 이렇게 할인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상가액을 만들어가는 그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유효이자, 일면이자, 그다음에 상가액, 그다음에 잔부가액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x3초에 할인을 한 금액이 2, 5, 3, 9, 3. 그럼 x3 말에는 이거의 10%만큼 유효이자가 발생하겠죠. 이거의 10%만큼 계산하게 되면 2, 5, 3, 9. 그래서 여기 액면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상가액이 바로 2, 5, 3, 9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상가액을 더해주면 4, 7, 9, 3, 2가 되는 거고, X4년도 말에는 여기다가 또 0.1%를 곱한 금액이 유효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4, 7, 9, 3, 2, 4, 7, 9, 3, 2, 7, 2, 7, 2. X5년 말에는 여기다가 10%를 또 곱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7, 7, 7, 7, 이렇게 더한 금액이 30만 원이 돼야 돼요, 원래. 그래서 여기 삼각표 상에서는 이게 30만 원에서 요거만큼 차가만 27, 275가 원래는 들어가서 딱 30만 원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삼각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이 마지막 연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근사치라는 단서가 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수 차이가 3,000보 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딱 10%를 곱한 금액은 2727인데, 이게 나중에 국공사 충당부채를 3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한 금액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단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하시고, 제가 이거를 삼각표를 계속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게 액면이자도 없고 삼각형이 그대로 유효이자랑 같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왜 그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화채나 뭐 유가증권, 채권 관련된 같은 데도 계속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표로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좀 더 계속 삼각표가 나올 때마다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논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각표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그려보셔야지 이게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도 숫자가 어디가 딱 들어가겠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표를 그리는 연습을 좀 계속 하시고, 이거를 이제 딱 금방 금액을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이자 비용 X5년 말에 이자 비용 요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숙달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253에다가 1.1을 곱한 금액이죠. 1.1 곱한 금액이 여기 나오고, X4년 말에는 또 1.1 곱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1 곱한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는 0.1을 곱하면 유효이자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삼각표를 그리다가 숙달이 되면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개념들, 이 현가에서 30만 원으로 가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숙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삼각표를 좀 그리는 것을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자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7이다. 이자 비용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복구공사가 실제 발생한 시점에 이 30만 원과 실제 복구공사 비용 31만 4천 원이 31만 4천 원 맞죠? 31만 4천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차이만큼이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복구공사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복구공사 손실이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서 이 세 가지 비용을 합친 금액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 합치면은 4의 계산이 되고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복구 충당 부채 관련돼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인하는 개념 똑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자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그래서 숙달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좀 실제로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좀 숙달을 많이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다뤄봤고, 그 다음은 자본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내용 이론 파트로 다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내용 파트 보시면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차이 원가에서 자본화할 차이 원가의 계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차익원가 해가지고 자본할 차익원가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하는데 빌려왔던 돈의 이자 비용까지도 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빌려왔어요. 돈을 관련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유형자산의 원가다 이 개념 접근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그 결론적으로는 자본화 이자 비용이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이자 요거 두 개를 구하는 결국 문제예요. 결국에는 요 두 개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걸 두 개를 구하는 게 특정 차입금 이자는 딱 그 이 건설과 관련돼가지고 딱 그거 목적으로 그 차입한 차입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오히려 쉬워요.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 일반 차입금 계산을 할 때 각종 이제 추정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차입금은 그 건설만을 위해서 차입한 건 아니고 그냥 차입을 했는데 이 정도가 건설에 사용됐겠지 하고 추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추정 때문에 여기서 뭐 연평균 지출액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정 차입금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자율을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갖게 되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계산 순서가 공사비 연평균 지출을 계산을 해요. 공사비로 회사가 얼마나 지출을 했느냐를 전체적으로 일단 토탈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두 번째로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를 계산을 해요. 근데 특정 차입금은 딱 그 해당 관련된 그 공사만을 위해서 사용된 차입금이기 때문에 딱 그 공사와 관련되고 이 특정 차입금이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딱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문제 주어진 대로 자본화하는 기간이랑 특정 차입금 차입 기간이랑 딱 그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거는 딱 그거의 목적으로 차입한 거기 때문에 딱 관련된 기간 동안만 딱 그대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거는 액면 그대로 딱 그 문제 주어진 대로 딱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계산했던 연평균 지출액이죠. 우리가 공사를 요만큼 지출을 했어요. 이만큼 평균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이만큼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차입금으로 인한 그 지출액을 특정 차입금 지출을 뺀 나머지 있잖아요. 뺀 나머지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는 일반 차입금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을 또 추정을 해야 돼요. 일반 차입금이 한 가지면 이자율이 하나겠지만 일반 차입금이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자율을 가지고 어떤 건 2%, 3%, 4%짜리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추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로직은 이거지만 이자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조금 하나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자율 추정. 근데 추정하는 기간이 이거는 그 건설을 위해서만 사입된 게 아니에요. 건설에 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차입금의 평균적인 내용 있잖아요. 일반적인 차입금의 일반 차입금 평균 차입액. 다가 또 일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자율을 일반 차입금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자율이 나왔구나 이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을 위해서 특별하게 차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 건설 기간 이런 건 상관없이 일반 차입금 그냥 자체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왔다. 일반 차입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균을 낸 이자가 얼마큼 나왔다. 이걸 추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서 일반 차입금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로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사실 계산하다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특정 차입금이자 일반 차입금이자 더하는 건데 일반 차입금이자는 딱 그 건설만을 위해서 차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회사가 공사에다 전체 지출하는 금액에서 특정 차입으로 인한 거는 일단 뺀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 이자율도 여러 가지라서 하나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 전체적인 연평균 차입액을 넣고 그다음에 실제 연평균 이자가 아니죠. 일단 발생했던 이자,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넣어가지고 이자율을 추정을 해요. 추정해서 이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일반 차입금 이자를 산출한다. 이게 로직이에요. 간단하게 따르지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뭐 한도나 뭐 이런 기간들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 풀면서 같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가장 간단한 문제인 11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자본화 이자 비용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남은 4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X2년 1월 1일에 공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강남은 4호 X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강남은 4호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그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죠. 아래 차입금 중 K 보면 차입금이 이렇게 설명이 차입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사업건설을 위한 특정 차입금이고 K은행 거는 특정 차입금이고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이다. 강남은 건설 중인 사업은 차입원가 자본화대 체계 적격자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이 20X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평 지출이 나오고 차입금들 내역도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자본화할 이자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함정이랄 것도 없어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처음에 이해하실 때 풀어보면 좋은 문제니까 첫 번째로 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돼요.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 이걸 평균 지출액을 구할 때 공사 기간이 언제인지는 먼저 알아야겠죠? X2년 1월 1일 X2년 초부터 X2 말이 될 거고 X3년 6월 30일이죠. 30일 1년 반짜리 공사인 거예요. 1년 반짜리 공사라는 이게 자본화 기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견절 기간이 자본화 기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간에 대한 이제 이자를 추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문제에서는 X2년에 대한 자본화 이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균 지출액을 일단 계산해볼게요. 20X2년에 평균 지출액을 얼마를 했느냐? 5만원은 12분의 12를 지출한 거죠. 그리고 7월 1일에 또 5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만큼 지출된 거죠. 그리고 10월 1일에 6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12분의 3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평균 지출액이 9만원이 됩니다. 평균 지출액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차입금 이자 비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은 특정 차입금은 이제 K은행 거죠. 특정 차입금은 K은행. K은행. 차입일이 20X2년 1월 1일부터 딱 특정 차입금이 공사 기간이랑 딱 겹쳐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치에 관한 자본화 이자금을 묻고 있기 때문에 1년치 이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차입 금액이 5만원이고 이자가 12%죠. 12%인데 이거는 안분할 필요가 없죠. 1년 내내 지금 들어간 거죠. 1년 반 동안 차입했으니까 2002년에는 1년 내내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5만원에다가 12% 곱하면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차입금 이자는 간단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해야죠.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 차입금 이자는 뭐 9만원에서 6천원을 뺀 6천원이 아니죠. 이거는 9만원이고 특정 차입금은 5만원이죠. 이건 이자였었죠. 5만원을 뺀 우리가 공사를 위해서 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서 5만원은 정말 딱 이 공사를 위해 지출한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이자를 계산을 추정해보겠다 이런 거죠. 이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차입금 이자로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율을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자율을 모르죠. 그래서 이 이자율을 구해서 여기다가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일반 차입금에 평균적인 이자율을 적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차입금의 평균적인 이자가 얼마가 나왔냐? 일반 차입금 차입 원가가 그러면은 그죠? 3만원에 10% 나왔죠. 이것도 다 X2년 1월 1일에 차입해서 그쵸? 더불어 자본화 기간 이상으로 차입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다 1년 내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만원에 10% 그리고 5만원에 12%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게 다 1년 내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안 분할 게 없어요. 다 이거 8만 원만큼이 동일하게 일반 차입금 연평균 차입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자가 11.25%가 나와요. 그래서 11.25%를 계산을 했죠. 여기다가 11.25%를 계산한 거를 넣어서 일반 차입금 이자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공사를 위해서 9만 원씩 지냈는데 이거는 정말 무조건 공사를 지출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 산출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한번 이자 비용을 추정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4,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 이자는 4,500원, 그다음에 특정 차입금 이자는 6,000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500원이 되고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여기에서 고려해야 되는 뭐 한도 문제나 기간 문제가 더 추가된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면서 이제 차입금 관련해가지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